젤렌스키는 쇼의 전문가입니다. 전쟁 마케팅을 가장 잘 활용하는 인간이에요. 결국은 트럼프가 만든 쇼판을 젤렌스키가 활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죠. 젤렌스키가 남은 장사했다. 러시아는 전술적으로는 승리하겠죠. 그러나 전략적으로 러시아 미래를 위해서는 푸틴은 루저다. 젤렌스키도 막을 수 있는 전쟁이었다. 젤렌스키도 루저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러우 전쟁은 종전은 안 될 겁니다. 자, 조한보 박사의 대동마 TV를 운영하고 계시는 조한보 위원님과 오늘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트럼프의 방향, 그 다음에 북한, 한국에 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현재 러우 전쟁 근황 어떠한가요? 지금 이제 벌써 이제 3월 말입니다. 이제 곧 4월이고요. 트럼프 취임한 지도 벌써 뭐 2달이 넘었죠. 그렇죠. 1월 20일 날 그 양반 취임했고 지금 2달 넘었네요. 오늘 녹화하는 날이 27일이잖아요. 3월. 그러면 요 변수가 좀 있는데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아, 좋습니다. 또 자료를 준비해 오셨네요. 네. 지금 쿠르스크가 사실은 면적은 작은데 러시아 땅을 우크라이나가 점령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목숨 걸고 있거든요. 여기가 제일 치열합니다. 그래서 쿠르스크 전황.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보면은 러우 전쟁 전장 면적의 99%는 남부와 동부에 있어요. 이렇게. 그게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입니다. 전체 면적이 우크라이나 땅의 약 20%. 남한 면적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여길 점령하고 있거든요. 근데 쿠르스크는 동북부에 있는 작은 면적이에요. 여기가 러시아 땅이기 때문에 거꾸로. 푸틴 입장에서는 이 땅을 수복을 해야만 자존심이 사는 거고.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비수처럼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얘가 제일 치열해요. 그 쿠르스크 전황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일단 여기 좀 복잡한데요. 지금 이거 가져왔는데 2월 12일 날 처음에 트럼프와 푸틴이 통화를 해요. 근데 러우 전쟁 여기 잘 보세요. 파란 글씨로 정전이라고 써 있죠.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월 18일 날 루비오 국무장관,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리야드에서 사우디 종전 협상을 본격화하거든요. 여기도 종전입니다. 글씨가. 그러더니 2월 19일 날은 크라우드 트럼프가 젤렌스키 독재자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나라 잃고 압박하는 거죠. 그러면서 2월 28일 날 아주 유명하죠? 워싱턴에서 막 서로 싸웠잖아요. 막 그냥 소리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벤스까지 막 그 악역 이미지 했고. 근데 왜 이때 싸웠냐면 젤렌스키를 불러다가 종전이었죠. 종전. 전쟁 끝내는 거예요. 광물 협정. 내가 그동안 니네 도와줬으니까 갚아야지 광물로. 그다음 종전의 조건은 뭐냐? 러시아가 점령한 5분의 1 인정하는 거. 그다음에 전쟁의 원인이었던 나토 가입 니네 안 돼. 우크라이나. 그렇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투자하면 그게 안전보장이야. 이거 가지고 젤렌스키 보고 도장 찍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김 작가님 같으면 젤렌스키 입장에 도장 찍고 오면 어떻게 돼요? 나라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재선이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정치 생명이 끝나죠.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아무런 카드가 없지만 거기서 트럼프한테 들이받은 거죠. 근데 갈 때는 왜 갔겠어요? 도장 찍는다고 갔겠죠. 그러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마련하고 외신들도 다 보아놨잖아요. 기자들을. 뭔가 그림이 엄청.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들어낸 쇼판을 망치고 온 거예요, 젤렌스키가. 트럼프 화났죠? 근데 젤렌스키는 어떻게 됐어요? 돌아오니까 국민들한테 박수 받았어요. 잘했다고. 아, 진짜요? 이제 지지율 확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나토는 우리 너와 함께 있을게. 널 지지할게. 그랬더니 이제 3월 3일 어떻게 해요? 빨간 글씨. 트럼프가 야, 우크라이나 무기 정보 지원 중단해. 이게 치명적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3월 3일부터 이제 무기 지원을 중단하니까 젤렌스키가 갑자기 꼬리를 내려요. 사과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트럼프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평화를 준비할게. 그때 트럼프가 젤렌스키가 협정 준비돼 있대 말을 해요. 그러더니 이제 협상이 진행됩니다. 요 다음 장면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3월 12일 날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그래 이제 그러면 무기하고 정보 지원을 할게 이렇게 재개 다시 했나요? 했어요. 3월 12일 날. 자, 요게 중요합니다. 3월 3일 날 무기하고 정보 지원 중단했죠. 네네. 3월 12일 날 재개했죠. 요 3월 3일과 12일 사이에 큰 사단이 벌어져요. 3월 3일. 예, 12일. 요거 보시고 이제 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지금 보면. 그림을 좀 정리했는데, 28일 날 싸웠어요. 3일 날 무기 지원 중단했어요. 3월 10일 날 재개했어요. 그랬더니 3월 19일 날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가 있는데, 요 밑에가 벨고로드거든요. 여길 또 치고 들어가요. 무기 지원을 재개하니까. 그리고 3월 19일 날 우리도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갑자기 북한의 국산포라는 170mm 포로 3무를 동시에 파괴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잘 싸운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오른쪽에 빨간 글씨를 볼게요, 그러면. 2월 28일 날 둘이 싸우고 나서부터는 쿠르스크 전사는 계속 교착돼요. 근데 3월 3일 날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했죠? 그때는 3월 8일 날 러시아가 대규모 공세를 취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무기도 안 줬고 정보도 안 줬잖아요. 정보를 안 주면 어딜 때릴지 몰라요. 그 정찰 자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3월 13일이 되니까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의 90%를 수복해요. 그러니까 파죽주세를 몰고 들어갔어요. 근데 3월 10일 어떤 일이 있었죠?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지원을 재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다음부터는 진격이 정체돼요. 그리고 3월 16일 날은 러시아 쿠르스크 전쟁 완전히 교착돼요. 왜? 무기 지원을 재개했으니까. 그리고 3월 19일이 되면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벨고로드를 치고 들어가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시작합니다. 네. 자, 지금 여기서 결정적인 변수는 뭐였죠? 미국이 지원. 미국의 지원 중단하니까 러시아가 치고 들어갔고 그다음에 끊으니까 당했고 우크라이나는 다시 재개하니까 역으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치고 들어가는 거죠. 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전황이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나오는데 네. 뭐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가 일진일퇴고 전선은 러시아가 우세한 속에서 교착돼 있어요. 근데 최근 2월 28일 날 워싱턴 설전 이후의 흐름을 보면 미국의 정보 지원 제공 중단이 결정적으로 쿠르스크 공세 러시아에게 빌미를 준 거고 다시 지원을 재개하니까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제가 지도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시리스키 우크라이나 군 총사령관이거든요. 3월 10일이면 3월 3일 날 무기 중단했고 3월 12일 날 재개했으니까 그 사이잖아요. 제일 어려울 때예요. 뭐라고 말했느냐? 러시아가 쿠르스크에서 북한 보병을 지원받아 공세를 하고 있다.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뉴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무섭게 바뀐 북한군의 이력. 처음에는 뭐 그냥 총알을 바지 막 그냥 허접스럽게 죽어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쿠르스크 공세에서 북한군이 어마어마하게 잘 싸운다. 우크라이나군이 혀를 내둘렀다. 절망에 빠졌다.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제. 근데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더니 또 이제 이게 3월 18일자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걸 YTN이 이제 자료를 만든 거거든요.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등장한 북한군은 전황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추가 파병된 북한군은 특수부대다. 또 북한군은 첫 파병 때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지휘체계 공격 계획을 갖추게 됐다. 이렇게 이제 북한군이 잘 싸워서 쿠르스크를 수복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지원 중단이 결정적이었다고. 그걸 이제 그림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러시아가 미국이 지원이 끊기니까 우크라이나 맹폭 쿠르스크 탈환 기세. 요게 이제 시기고요. 자, 이제 볼게요. 요게 3월 23일 날에 러우 전쟁 전황이거든요. 네. 요 남쪽에 있는 요 빨간 게 칠해, 요게 크림반도고 이게 돈바스거든요. 2014년부터 러시아가 점령한 요 지역이 추가적으로 전후에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인데 요 전체가 남한 면적, 요 크림과 돈바스를 빼면 요 지역이 경상남북도 강원도 면적이에요. 추가로 어마어마하게 얻었거든요. 그리고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쿠르스크입니다. 여기가. 요게 이제 2024년 8월 초에 우크라이나가 이쪽 하늘색 부분이 우크라이나고 이쪽이 이제 러시아거든요. 네.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빛금친 하늘색 부분이 1300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서울이 600이 좀 넘으니까 서울시 2배 면적 되거든요. 이걸 한 3주 만에 파죽지세로 점령을 해요. 깜짝 놀랐죠, 러시아는. 기습을 몰랐던 거죠. 그랬더니 푸틴이 이제 모든 수를 써서 이 빨갛게 칠해진 부분을 러시아가 다시 수복한 지역이에요. 남은 지역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월 말쯤 되면 1300 중에서 한 700을 러시아가 수복을 했고 한 600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이 상태가에서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워싱턴에 싸운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앞에 거는 이게 24년 건가요? 이건 올해 겁니다, 올해. 이거 올해 거고 이게 작년 거고 다시 올해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요건 이제 2025년 3월 23일 날 이제 전체 지도고 요거는 이제 과거에 쿠르스크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치고 들어갔는데 올해 2월 23일 되니까 네. 요 정도로 수복을 했고 네. 그 다음에 3월 6일도 별로 차이가 없죠. 전황이. 3월 7일도 차이가 없죠. 3월 3일 날 무기 지원을 중단했잖아요. 이때 러시아가 준비해서 3월 8일 보세요. 치고 들어오잖아요. 요게 빨간 거는 러시아가 완전히 수복한 거고 요 노랗게 칠해진 부분은 러시아가 공격해서 지금 치고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쪽을 치고 들어오고 위에서 또 이쪽에 치고 들어오니까 지금 뚫리려고 그러죠. 지금 양쪽이. 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더 많이 줄었죠. 이제 파란색 부분이. 네. 파죽지세로 몰려오고 있죠. 그런데 3월 12일 날 무기 공급을 재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월 14일이 되니까 파란색으로 줄어드는 부분의 속도가 줄었죠, 지금. 네. 그 다음에 3월 15일이 되니까 부분적으로는 회복했지 거의 차이가 없죠. 3월 14일이랑. 그 다음에 3월 16일, 3월 19일, 3월 24일. 지금 무기 지원이 재개가 되니까 지금 파란색이 지금 견디고 있죠. 거의 안 줄죠. 이 부분만 조금 뺐겠지. 이게 3월 24일이거든요. 근데 3월 25일, 26일, 오늘 녹화하는 27일이잖아요. 27일도 요 그림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지원이 재개가 되니까 19일 날 이제 우크라이나가 방어하고 있는 거죠. 근데 3월 19일 날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가 쿠르스크잖아요. 여기가 벨고로드 지역이에요. 여기 방어하기도 힘들었는데 우크라이나가 다시 치고 들어갑니다. 벨고로드로. 요게 우크라이나 땅이고 이쪽이 러시아인데 요 짙은 하늘색 있죠? 요게 우크라이나가 지금 점령한 러시아 땅이에요. 근데 3월 24일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굉장히 넓어졌죠? 어떻게 돼요 지금? 다시 겁도 없이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방어도 힘든 상황에서 벨고로드 지역을 치고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좀만 들어가면 40km만 들어가면 인구 35만의 벨고로드 주도가 있어요. 그럼 여기를 압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쿠르스크에 있는 러시아 병력들이 여길 지금 지키러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거꾸로 됐죠. 밀리다가 우크라이나가 지금 공세를 취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좀 복잡하게 전황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종전을 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압박해서 무기 공급을 중단하니까 그 틈을 틈타서 러시아가 쿠르스크 대부분을 수복을 했고 다시 무기 지원을 재개하니까 우크라이나가 힘을 얻어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보셨죠? 우크라이나군이 완전히 포위됐다. 네. 트럼프. 푸틴이 항복하면 살려준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한테 우크라이나군 수천 명을 좀 살려달라 얘기했다. 가짜뉴스입니다. 왜냐? 지금 포위된 지역이 없잖아요. 이쪽은 아니 어떻게 포위가 되죠? 힘들면 뒤로 오면 될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로. 그럼 우크라이나 땅인데 여기 포위될 리가 없잖아요. 여기도 포위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까 그림 보실 때 파란색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부분에 이 빨간색으로 동그랗게 포위된 적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은 포위된 적이 없습니다. 대규모 병력은. 그러니까 푸틴과 트럼프가 가짜뉴스예요. 그거는. 밀리긴 밀렸지만 포위된 적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원 재개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금 말씀드릴게요. 강철비 영화 보셨어요? 봤죠. 강철비는 뭐냐면은 미사일인데 미사일 한 발에 로켓이에요, 사실은. 한 발에 거의 1000여 개의 자탄이, 그러니까 수류탄 1000개가 960개가 한 발에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 하늘에서 수류탄 960개가 한 번에 떨어지는 거예요. 수류탄 살상 반경이 15m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발이면 축구장 한 개 면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하이마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이마스. 이 하이마스가 뭐냐면 하이 모빌리티 아틀러리 로켓 시스템. 좀 말이 복잡하죠. 하이 모빌리티. 고속 기동성이 있는 로켓 시스템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6발이 들어있거든요. 자, 보시면 하나, 둘, 셋. 이게 227mm 로켓이거든요. 이게 왜 하이마스냐? 이 바퀴가 지금 일반 차륜이죠. 차량 바퀴죠. 근데 원래 원 모델이 이겁니다. M270 MLRS. 다연장 로켓이에요. 12발이죠. 2배가 들어있어요. 바퀴는 탱크 캐터빌더죠. 12발이면 축구장 12개를 없앨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무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무겁잖아요. 12발이 들어있고 탱크잖아요. 그 비행기에 실는데 한계가 있어요. C5 갤럭시나 C-17 글로브 마스터 여기가 못 실어요. 미군이 주력 수송기가 C-130 허큘리스거든요. 얘를 6발로 줄이고 이렇게 바퀴를 달죠. 그러면 이제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벼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C-130에 2대까지 실어요. 이걸 우크라이나에 준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밀려와도 이 하이마스 한 발이면 축구장 한 방 날아가고 6발 쓰면은 축구장 6개 면적이니까 여기 지금 이 김작가 TV가 이 마포구에 있잖아요. 마포구 중심부가 다 나가는 거예요. 요걸 못 쓰게 하니까 쿠르스크가 뚫린 거예요. 근데 이제 재개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오는 데마다 족족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선이 정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3월 19일이 되니까 보도가 나옵니다. 북한제 곡산 자주포 3문 하이마스 집수산의 박살. 이거 네모난 거거든요. 이게 170mm 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사거리가 60km예요. 수도권 불바다 발언 들어보셨죠? 이게 이거예요. 이 3문이면 어마어마한 전략이거든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선에 지원이 됐는데 하이마스 한 발에 다 박살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이번엔 쿠르스크 전선 북한 자주포 3문. 하나, 둘, 셋. 여기 지금 떨어지는 거 있죠, 요거. 잘 보이나 모르시겠네. 요게 다 그 자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하이마스 한 발이면 이 정도는 뭐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쓸 수 있게 했다가 못 쓰게 해버리니까 뚫린 거고 다시 쓰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 러시아가 힘든 거죠, 이제. 그러니까 푸틴이 뭐라 그래요? 휴전할 거야? 근데 뭐라 그래요? 우크라이나의 모든 지원을 중단해야 돼. 이거 화났어요, 지금. 막 신나게 치고 들어가다가 이번에 거꾸로 당하고 있고 지금 벨고로도 지금 뚫리게 생겼잖아요, 지금. 요게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재미 보다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무기 지원 가지고 젤렌스키와 트럼프 끈으로 잡고 놨다 당겼다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어떻게? 처음에 갑자기 인민군이 잘 싸운다 그랬죠? 맞아. 아니에요. 자, 여기 나오잖아요. 선봉 북한군 자살 돌격대 인해 전술. 이게 잘 싸우는 거예요? 죽는 거지? 우크라이나군 정찰부대 지휘관이 한 말이거든요. 인디펜던트. 현지 시간 13일 날. 북한군 장비원 디도스 공격처럼 몰려와. 일부 지역에서는 죽이고 죽였는데도 당해낼 수 없어. 이건 용감한 게 아니죠. 그냥 인해 전술로 죽어간 거예요. 그리고 뒤에 러시아군이 온 거거든요. 북한군 희생으로 러시아군이 뚫고 쿠르스크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잘 싸운 거 아닙니다. 그냥 목숨값 한 거예요. 요 정도가 지금 쿠르스크의 전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선에서 밀고 밀리지만 쿠르스크에서 결정적인 전황이 움직였던 건 트럼프 때문이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아까 그 많은 분들이 보셨던 그 화면에서 좀 젤렌스키랑 그다음에 제디 벤스 부통령이랑 같이 있는 그 화면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거는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이 거기서 서명하고 사인하고 한 장면이
그려질 거라고 보였던 거겠네요. 지금 김 작가님이 절 불렀잖아요. 네. 그럼 제가 여기 와서 김 작가 TV에서 좋은 얘기 할 거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와서 제가 김 작가님 막 멱살 잡아봐요. 그리고 상상이 안 해요. 안 합니다. 여기다 기자까지 몰아놨다고 모아놨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정한범 박사가 와서 좋은 얘기 해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불러 모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잔뜩 불러 모아서 불쌍한 젤렌스키 벤서 얼마나 나쁘게 나와요. 맞아. 악당처럼. 무슨 양복 없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기자한테. 맞아. 그러면 어떤 모습이 그려지죠? 힘없고 약한 젤렌스키가 저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막 뜯어가려는 트럼프한테 네.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걸 보이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리 트럼프가 만들었죠? 기자 누가 불렀어요? 트럼프가 불렀잖아요. 네. 그러면 젤렌스키가 전화해서 야 너 와 그럴 때 트럼프한테 젤렌스키 나 가면 나 싸울 거고 형 한 방 먹을 거야 이러면 자리 만들었겠어요? 안 만들겠죠. 그러면 상상해 볼 수 있죠. 트럼프가 전화했더니 예 사인할게요 라고 갔겠죠. 그러면 트럼프와 그 부통령이 뭔가 젤렌스키에게 면박과 창피를 줬던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트럼프가 쇼판을 만들었는데 네. 그걸 뒤집은 함정을 판 건 제가 보기에는 그 쇼를 젤렌스키 쇼로 만든 거는 젤렌스키인 거죠. 처음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양복 입고 오라고. 군복 입고 오지 말라고. 근데 굳이 군복을 입고 가잖아요. 아니 전쟁이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왔는데 몇 시간 걸리는데 양복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갈아입으면 사실 갈아입을 수 있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양복을 입는다는 게 사실 또 뭐 그러니까. 예의 어긋난 자리도 아니고. 젤렌스키는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카드가 없어요. 아무 카드가 가서 분명히 도장 찍어야 돼요. 그런데 땅 5분의 1 뺏겨, 나토 가입 안 돼, 광물도 뺏겨, 그러면 안전보장은 없어. 그리고 도장 찍고 오는 순간 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돌 던지죠. 젤렌스키는 어쨌든 그렇게 썰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젤렌스키 직업이 뭐예요? 코미디언 예술가 배우 그렇죠. 출신이잖아요. 배우 출신이죠. 근데 배우 출신이 감정 조절을 못해서 화낸다고요? 감정 조절하는 게 배우죠. 근데 거기서 뭐 화를 못 참아서 뭐 욕까지 했다? 다 화면에 보여지는 거죠. 저항하는 모습. 그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젤렌스키가 의리고 피해자로 보는데 이런 상황을 좀 냉정히 우리가 봐야 되는 건가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더라도 네. 누가 봐도 야비하고 그렇죠. 그냥 폭력적이고 트럼프랑 부통령이 좀 나쁜 사람. 그러면 나쁜 사람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안 그래도 이미지 안 좋은데 자기 나쁜 모습 보여줘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은 결국은 트럼프가 만든 쇼판을 젤렌스키가 활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일부러 불러서 모욕을 줬다. 네. 아니 김 작가님이 저 불러갖고 모욕 주면 제가 오겠어요? 아니겠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국내 여론에서는 제가 그래서 젤렌스키가 함정을 팠다 그래서 욕을 얼마나 먹었냐면 뭣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에요. 젤렌스키는 쇼의 전문가입니다. 전쟁 마케팅을 가장 잘 활용하는 인간이에요. 왜냐? 전쟁 직전 젤렌스키의 지지율은 20% 초반대예요. 21에서 23%였거든요. 거의 몰락 직전이었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1, 2주일 만에 91%까지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전쟁 영웅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이번 그 쇼파는 젤렌스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활용을 했다. 왜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 군대에 거의 학살당했잖아요. 뚫고 들어오면서 무기지원을 중단하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국익 미래를 본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를 본 거예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우크라이나 국민 감정도 있으니까. 그러나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실용적인 측면에서 봤다면 거기서 사실은 그런 그림 무기 중단까지 가면 안 되죠.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쿠르스크를 많이 뺏겼고 거기서 우크라이나군이 상당 부분 희생됐거든요. 그럼 잘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국익으로 보면? 화풀이 하나 한 걸로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측면에서 상황을 냉정히 봐야 한다는 그럼요. 냉정하게 봐야죠. 저는 그래서 젤렌스키의 정치적 이기주의와 트럼프의 정치적 이기주의가 충돌했는데 결과적으로 손익계산서는 개인적으로는 젤렌스키가 남은 장사했다. 그러나 국익으로 보면 우크라이나는 더 큰 희생을 치렀다 이렇게 봐야죠. 러시아에 이제 북한군이 11,000명 정도 파병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사상자 발생했나요? 파병들이 좀 시간 좀 많이 지났잖아요. 얘기가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통계를 안 내주니까. 그런데 11,000에서 12,000명이 갔다는 거고 그것도 11,000, 12,000명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12,000명으로 일단 계산할게요. 그러면 4개 여단입니다. 3,000명씩. 그럼 1개 사단 규모거든요. 1개 사단 규모를 파병을 했고 1개 여단은 정찰총국. 정찰총국이면 전투력이 가장 높아요. 휴전선, MDL, 군사분계에서 사고치는 북한 친구들 있죠? 그건 전방군단이 아니에요. 북한 중앙에서 직접 지휘를 받는 정찰총국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은 무장도 잘 돼 있고 전투력도 높아요. 이게 1개 여단. 그 다음에 경보병 여단. 그러니까 가벼운 무장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3개 여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찰총국이든 아니면 경보병 여단이든 우크라이나 전장 환경에는 안 맞아요. 왜냐 여긴 산악이죠. 저긴 평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러시아 가서 우크라이나를 왜 죽여요, 이 사람들이? 전투 의지가 높을 수가 없어요. 안 맞는 부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비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평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장갑, 기갑 장비가 반드시 필요해요. 장갑차로 보병이 이동해야 되고 탱크 사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원 사격이, 야포 사격이. 근데 경보병 여단은 중무장이 안 돼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소총 한 자루라고 보면 돼요. 60mm 박격포 정도 분해해서 갖고 다니는데 이거 2km, 사거리 2km밖에 안 돼요. 하이마스 말씀드렸죠? 하이마스 로켓포. 이 최소 사거리가 32예요. 최대 300km까지 가거든요. 여기에 지금 2km짜리 60mm 박격포로 대응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장갑차나 탱크를 가져갔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은 쿠르스크 평원에서 전투할 수 있는 능력과 장비가 안 돼 있는 적합하지 않은 부대가 간 거예요. 거기다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 군인을 중시하겠어요? 북한군을 중시하겠어요? 러시아. 그러니까 북한군을 앞세우는 거예요. 인해 전술을 앞에. 스톰제트 작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2차 대전 때 스탈린이 쓴 건데 스탈린이 악마적인 명언을 남깁니다.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전사하면 비극이다. 근데 100만 명이 죽으면 통계다. 거의 패망한 독일에 거의 서너 배가 더 희생이 러시아가 커요. 소련이. 근데 이겼죠?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톰제트는 뭐냐면 일단 선도에 별 볼 일 없는 경무장관 부대를 내보냅니다. 이게 미끼예요. 이제 쏘겠죠. 그럼 쏘는 위치가 파악이 되죠. 그럼 얘네들의 희생으로 거길 잡는 게 스톰제트 작전이에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소모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난해 12월 상순부터 전투에 북한군이 참가했다가 정설이거든요. 지금 3월 말 현재 최대 4,000까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에서 전사자는 500에서 1,000명 사이다. 그러면 몇 달이죠? 한 석 달 만에 지금 12,000에서 3분의 1이니까 이건 비전투원이 돼버린 거거든요. 네. 그럼 전멸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 이제 공격력이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역에 기관사 있고 영무원 있고 그러면 영무원 지하철 발맥이 없으면 운행 못하는 거 똑같은 거죠. 병력이 보충병이 가야 돼요, 사실.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군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소모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정상적인 작전을 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갔고 그러니까 1월 달에 어떤 소식이 나왔냐면 북한군이 전선에 사라졌다. 철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건 철수한 게 아니고 병력을 재편성한 거예요. 축소 재편성. 그리고 1월 달에 추가 파병이 있었다. 이게 우리 국가정보원, 우크라이나, 미국의 공통된 정보 일치인데 몇 명인지는 아직 공통적인 합의가 안 나왔어요. 5,000명이라는 설도 있고 1,000명이라는 설도 있고 추가 파병이 됐다. 2차까지는 됐다. 요 상황입니다. 저 그럼 한국 송환을 원하는 북한군 포로가 있다는데 가능성이 있는지는 또 그건데 우크라이나 그 대가를 한국이 살상무기를 원한다고 해요? 정말인가요?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생포된 북한군은 2명입니다. 2명. 2월 초에 생포가 됐고 네. 하나는 21살 백모 씨, 그 다음에 26살 리모 씨. 그러니까 북한군은 10년 근무하니까 이제 리모 씨는 거의 제대할 때 간 거고 백모 씨는 한 중간 정도 한 거거든요. 근데 26살 리모 씨, 북한 리모 씨는 한국에 오겠다라고 얘기했고 한 80% 의사를 전달했고 백모 씨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우크라이나가 포로 송환 조건으로 살상무기 지원을 원하고 있다. 구입을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고 입장을 바꿨어요. 왜냐? 그 얘기 나와서 살상무기 지원 원한다고 나와서 조건으로 욕 무지하게 먹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지원 딴 건 해줬잖아요. 그럼요. 우리나라 지원 많이 했죠. 수조 원대를 지원했고 그다음에 지뢰 제거 장비까지 제공했고. 북한군 한두 명 우리나라 그럼요. 보내주는 거죠. 지금 말씀이 그거예요. 딱 2명이거든요. 네, 뭐 200명도 아니고. 수백 명도 아니고. 그리고 온다는 건 한 명이거든요. 그럼 인도주의적 입장으로 당연히 우리한테 송환시켜 주는 거지. 거기 무슨 뭐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욕을 무지하게 먹었거든요. 저도 욕했어요. 유튜브 같은 데서. 그랬더니 입장을 바꿨거든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에 잡힌 북한군 포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 첫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 파병을 인정 안 하잖아요. 네. 두 번째, 북한군이 신분증을 러시아 신분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북한과 러시아가 모두 북한군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친구들은 전쟁 범죄자가 돼요. 군인이 아닌데 참여한 거잖아요, 지금. 네네. 북한군도 아니고 러시아군도 아닌데. 네. 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 러시아 신분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송환을 원하면 러시아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네바 협약의 모든 포로는 즉각 송환하게 돼 있어요. 본국으로. 자, 그러니까 북한은 인정 안 할 거고 러시아 신분증이니까 러시아가 원하면 러시아로 가야 되는 거고 양쪽이 모두 인정을 안 하면 네. 불법적인 전쟁 참여자가 되니까 전쟁 범죄자가 되고 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 제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를 우크라이나 포로와 바꾼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러시아가 자기들 러시아 포로랑 바꾸지 북한군을 위해서 소중한 우크라이나 포로를 보내주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공중에 떠 있어요. 근데 제네바 협약은 포로의 즉각 송환이지만 네. 국제인도법, 그다음에 인권법, 네. 인도적 관례 여기에는 강제 송환,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 송환은 또 금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국으로 간다 그러면 국제법적으로 북한은 다른 나라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다른 나라입니다. 근데 국내법적으로는 헌법상 북한은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우리가 나는 한국으로 갈 거야라고 말하는 순간 잠재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포로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금 무슨 그 생각했어요. 너무 작잖아요. 다 죽은 건가?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첫 번째 포로가 발생을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러시아하고 북한한테 곤란한 문제. 네. 그러니까 절대로 포로가 되지 말게. 북한군 인민군 복무 신조 있어요. 우리도 국군 복무 신조 있거든요. 그 7조에 보면 포로가 되지 말라가 돼 있어요. 포로가 되면 이건 수치고 배신자처럼 취급을 해요. 뭐 자결 같은 거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문화가 있고 두 번째 부상당하면 끌고 가거나 안 되면 현장에서 처리하겠죠. 네네네. 그 다음에 시신이 있어도 신원 확인을 못하게 시신을 훼손하거나. 그러니까 참 이 얘기하면서도 끔찍하죠. 남의 전쟁 가서 시신도 확인 못하게 하고 포로가 되기 전엔 자결하고. 지금 잡힌 두 명의 포로도 그러잖아요. 자기도 자결을 하려고 그랬었다고 처음에. 근데 그 자결이 의미 있는 자결이 아닌 거예요. 맹목적인 거예요. 지금 디도스 공격처럼 달려오지만 자기가 용감하고 무슨 6.25 때처럼 6탄 용사들처럼 네.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세뇌돼서 죽어야 된다. 돌격해야 된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군 포로는 또 하나는 뭐냐면 북한군 포로 문제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북한군 포로에 대한 인터뷰 영상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신분이 북한에선 다 아는 다 알죠. 거잖아요. 지금 포로로 되면 수치인데 뭐 나 한국으로 갈 거야? 네. 술수도 말 다 했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이 북한으로 만일에 송환되면은 칭찬받겠어요? 처벌받겠어요? 처벌받겠죠. 처벌받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지금부터는 조용한 애교. 포로가 발생해도 조용한 애교로 데려오면 그만입니다. 네. 그리고 우린 인도적 지원을 했고 지뢰 제거 차량까지 했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판단을 전제로 우리 정보 당국과 군 당국이 우크라이나의 인민군에 대해서 북한군에 대해서 많은 정보 제공과 협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인도주의적 원칙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북한군 포로 문제는 인도주의적 방식으로 조용한 외교로 처리해야 된다. 그게 사실은 가장 옳은 방식입니다. 지금 박사님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관련된 것도 정확한 상황을 벌써 몇 개월째 설명해 주고 계신데 러우 전쟁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건 좀 뭐라 보시는 댓글 같은 것도 보고 뉴스도 보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민심 아마 보실 텐데. 처음에 힘들었죠. 왜냐하면 러우 전쟁을 우린 선악의 전쟁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악, 우크라이나 선. 그래 보이잖아요.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졌어요. 우리 국내 한국인이 가서 참전까지 했잖아요. 맞아. 우크라이나군에서 싸웠잖아요. 근데 그런 러우 전쟁은 선악의 전쟁이 아니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유 있는 전쟁이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억울한 전쟁이고 그러니까 양쪽 다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말만 들었잖아요. 왜냐? 우크라이나를 서방이 지원하니까. 그럼 우크라이나는 EU, 나토 아닙니다. 그리고 아니죠. EU,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심지어 좋아하지도 않아요. 왜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같이 구소련이었잖아요. 그럼 왜 나토나 EU는 자기네 나라도 아닌데. 그리고 뭐 꼭 제가 완전히 옳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이 유럽의 그 정서는 동슬라브족. 이게 러시아, 벨라루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거든요. 소련권. 여기를 안 좋아해요.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냉전이었는데. 지금 헐리우드 영화 자세히 보면은 옛날에는 마피아들이 이태리 사람으로 나왔거든요. 맞아. 지금 조폭들이 다 두목들이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러시아로 나와요. 영화 보면은. 그 정도거든요. 근데 왜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목숨 걸고 도와주느냐? 우크라이나의 지도 때문에 그래요. 자, 요게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 지도거든요. 네. 요게 우크라이나 지도거든요. 요거 러시아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좀 길죠. 옆으로 길게 누워 있죠. 요 뒤에 어디냐? 폴란드입니다. 헝가리, 루마니아. 요 뒤에 누가 있죠? 독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하고 폴란드가 지금 제일 적극적으로 도와주죠. 왜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다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뚫리면 폴란드가 바로 뚫리고 폴란드가 뚫리면 독일이 뚫리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그렇죠. 거꾸로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지금 러시아거든요. 모스크바가 여기 있어요. 그럼 우크라이나 여기까지 나토에 가입되면 러시아는 무방비 상태로 심장이 뚫리는 거예요. 양쪽도 이해가 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는 걸 절대로 용인 못하죠. 그다음 유럽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뚫리는 순간 유럽이 전체가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나토와 EU와 미국은 전쟁 발발하자마자 전폭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거죠. 안 뚫리게. 그러니까 서방과 이 미국, 유럽은 러시아의 정보는 다 가리고 전쟁의 원인은 다 가리고 그다음에 무조건적으로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한 러시아를 악마하는 정보들을 생산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방권이잖아요.
자유민주 진영이니까. 그러니까 그 흐름에 휩싸인 거죠. 자, 전쟁 원인을 좀 볼게요. 요 그림에서 그대로 보면 요 뻘겋게 요렇게 러시아가 점령한 요 지역, 요게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거든요. 네. 근데 요 크림반도 있죠. 요거는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 땅이었던 적이 없어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있죠. 네. 그 여기 배경이 여기예요. 크림 전쟁.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에게 크림반도는 우리로 치면 독도 같은 땅이에요. 근데 소련이 붕괴될 때 행정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속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립하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땅이 돼버린 거죠. 1954년에 후르시초프가 그냥 기념으로 베레아 슬라브 조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러시아 짜르와 우크라이나 코작들 간의 체결한, 얘기가 좀 복잡하니까 넘어갈게요. 네. 그 1654년에 체결한 베레아 슬라브 조약 300주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형제를 기념으로 행정적으로 이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영원할 거니까 뭐 행정적으로 주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 마포구가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서대문구로 가든 어쨌든 그렇게 목숨 걸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딴 나라 가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후르츠초프는 왜 그랬느냐? 후르츠초프의 부인이 우크라이나 여자였고 그다음 후르츠초프의 그 경험, 정치적 경험을 대부분 우크라이나에서 쌌어요. 네. 그러니까 친우크라이나죠. 그러니까 이건 러시아인들 마음속에는 자기 땅인 거죠. 그다음에 요 돈바스 있죠. 요게 돈바스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놀랍게도 야누코비치라고 네. 친러시아계였어요. 반러가 아니었어요. 근데 유로마이단으로 야누코비치가 2014년에 러시아 민족주의 계열 친서방파들한테 쫓겨나서 러시아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화가 나서 이 크림반도는 무력 침공해버리고 이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계 주민들이 다수거든요. 여기서 내전을 벌이거든요. 내전을. 그래서 사실상 러시아가 치료 지배를 합니다. 근데 이 돈바스 내전 때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특히 이 돈바스 2014년 내전에 우크라이나의 악명 높은 아조우 대대라는 민병대가 있어요. 네네. 이 사람들이 반유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에요. 뭐예요? 나치잖아요. 심지어 나치가 사용하는 문양까지 부대 마크로 사용했어요. 볼프상헬, 그 다음에 하켄크로이츠를 뒤에 걸기도 했어요. 네. 이 친구들이 여기서 친러시아계 주민들을 고문하고 학살하고 성폭행하고 그런 일 많이 저질. 그래서 유엔에 고발됐어요. 이런 일들 우리 잘 모르죠. 그러니까 푸틴이 입만 열면 네오나치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안에 네오나치가 살짝 나치즘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게 1917년이에요. 그때 우크라이나에 있는 볼셰비크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공화국을 만들어요. 1917년에. 네. 이때는 소련 아니었죠. 근데 레닌이 1921년, 2년에 이 우크라이나를 강제로 뺏어가면서 소련에 들어와 하면서 우크라이나 안에서 내전이 벌어져요. 여기가 드니프르 강이거든요. 이렇게. 여기 표시는 없는데. 이쪽 강을 중심으로 요 동쪽은 친러계, 볼셰비크들이 많았고 이쪽 강 서쪽은 아무래도 유럽 지배, 폴란드 지배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친서방, 친우크라이나 민족주의 계력 맞거든요. 그러니까 레닌이 우크라이나를 소비에트 연방으로 가져가면서 내전이 벌어져요. 볼셰비키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 간에.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죽어요. 이때 이제 반러 인식이 강했겠죠, 이제. 원래 우크라이나는 코작이라고 그래서 아주 기가 센 우크라이나의 독립지향적인 부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러시아 중심부와 갈등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이 상황에서 1917년 이후에 이 소련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볼셰비키와 볼셰비키, 친서방 민족주의 간에 일단 피가 한번 흘렀죠. 두 번째는 스탈린입니다. 이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유럽의 빵바구니라고 그러거든요. 너무 좋아요, 진짜. 다 평원이에요, 지금. 아마 우리가 대한민국 그 한민족 여기 있었으면 아마 세계 제패했을 거예요. 그 땅 좋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좋으니까 스탈린이 여기 있는 땅을 모두 집사나 하면서 홀로도모르라는 사태가 발생해요. 그 뭐냐? 인위적인 기하예요.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들이 굶어 죽고 그 다음에 수백만 명이 우크라이나를 떠나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모스크바는. 악마죠. 수백만 명 죽게 했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반스탈린주의가 있는 상황에서 히틀러가 쳐들어왔잖아요. 네. 그럼 우크라이나들 입장에서 히틀러를 해방자로 봤을까요? 적으로 봤을까요?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히틀러를 환영했어요. 왜냐? 스탈린이 무찔렀잖아요. 그러면서 스테판 만데라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영웅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지휘하는 조직이 물론 만들어진 건 1930년대인데 나치와 협력을 해서 많은 수의 우크라이나계 소수민족 유대인을 포함해서 학살하는 데 앞장을 섭니다. 이 나치와 협력했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전체는 아니에요. 그중에 일부가 나치 협력을 했고 그게 최근에 아조우 연대의 뿌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에 이 나치즘이 살짝 섞여 있으니까 그건 없는 말이 아니죠. 근데 푸틴이 네오나치 그러면은 우린 다 새빨간 거짓말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푸틴은 2014년 야누코비치 러시아 대통령 친노가 쫓겨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크림반도 뺏어간 거고 원래 자기 땅이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러시아인들 보호 명목으로 치고 들어왔는데 2014년까지 이후에 이 내전이 벌어지다가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체제에서 계속 나토 가입을 주장하니 이제 전면적으로 침공을 했다는 게 푸틴의 명분이에요. 이건 러시아 명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몰랐잖아요, 사실은. 왜 나토에 가입하고 크림을 왜 뺏어가고 왜 네오나치라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옳다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옳다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이유가 있는 복잡한 전쟁이라는 거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그러니까 요 그림이 있죠. 요 그림은 이게 언제 그림이냐. 2022년 2월 24일 침공했는데 요 전선 교착은 어떻게 되느냐. 2023년 6월에 교착된 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왜냐. 우크라이나가 밀리면 나토하고 미국이 무기를 더 주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치고 들어가면 미국과 나토가 무기를 안 줘요. 왜냐. 그때는 푸틴이 핵단추를 누를 거니까. 푸틴 입장에 이거 뚫리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전투는 막 치열하게 누가 이기네? 그거 다 아닙니다. 요 전선에서 밀고 밀리는 거지 양쪽의 전선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어느 쪽이 뒤집든 유럽과 미국이 원하지 않겠군요. 유럽이 만일에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미국과 나토가 무기를 더 주고 그다음에 만일에 우크라이나가 치고 들어가면 무기 공급을 줄여요. 더 들어가면 푸틴이 눌러버리니까 핵단추를. 만일에 이걸 모두 뺏기고 푸틴이 러시아 영토까지 뺏긴 다음에 푸틴은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근데 푸틴이 더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가 위험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슬픈 게 미국과 나토가 지금 전황을 좌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트럼프는 어떻게 해요? 나 이제 돈 그만 써야 돼. 나 안 할 거야. 이제 빨리 끝내야 돼. 그러니까 푸틴이 이쁜 게 아니라 트럼프 방식은 왜 그런 푸틴이 좋아하는 5분의 1 영토 인정시켜주고 나토 가입 유보하고 광물 뺏어가고 그다음에 그 확약 안 해주느냐. 네. 그 이유는 뭐냐. 그래야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푸틴은 원하는 걸 들어주고 젤렌스키는 카드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협박하는 거죠. 나 너 무기 안 줄 거야? 푸틴한테는 야 너 이 정도면 됐잖아. 이래서 지금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종전이었잖아요. 네. 근데 종전이 되겠습니까? 이 전쟁이? 안 되죠. 종전협정을 하면 제1항이 뭔지 아세요? 영토 조항이에요. 그러면 이 5분의 1을 러시아한테 영원히 떼어주는데 합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유럽도 못 받아들이죠. 나쁜 놈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종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그러다 2월에는 종전이었다가 이제 어떻게 되죠? 3월 11일 되니까 말이 휴전으로 바뀝니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거든요. 처음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이라는 무모한 카드를 꺼냈다가 쉽게 생각했던 거죠. 네. 안 되니까 휴전으로 가. 한국전쟁 어떻게 됐어요, 6.25. 종전이 아니잖아요. 휴전. 53년 7월 27일 휴전했거든요. 그 휴전 안에는 뭐라고 들어있느냐. 몇 달 내로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종전협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벌써 몇 년 지났어요. 지금 1953년 이후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우 전쟁은 종전은 안 될 겁니다. 휴전이 되는. 예, 휴전 같은 종전 같은 휴전으로 계속 이제 가면서 결국은 푸틴의 무모한 도발 전쟁. 개인적으로 저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철회했다면 전쟁 안 일어났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가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는 거고, 저는 푸틴이 전쟁을 안 해도 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 했다면 제일 좋았죠? 그러니까 둘 다 루저예요, 제가 보기엔. 왜냐, 젤렌스키는 5분의 1 뺏겼죠. 네. 많은 우크라이나는 죽었죠. 그다음 푸틴은 5분의 1 점령했지만 러시아의 미래를 잃어버렸잖아요. 유럽으로부터의 완전한 불신을 초래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천문학적으로 지금 인터넷에 보면 그런 얘기 유튜브에 도는 것 같아요. 러시아는 별로 희생이 없고, 뭐 정규 병력도 안 집어넣고, 병력을 온전하고 있고, 언제든 유럽을 침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설득력이 있나 봐요. 지금 저렇게 치열한 러시아 본토까지 뺏기는 상황에서 정규 병력을 안 넣겠어요? 김 작가님 같으면? 맞아요. 뭐 한 5년 정도 좀 더 전력을 가다듬고 다시 또 유럽으로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 나오죠?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러시아 인구가 1억 4천이고요. 네. EU가 5억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까요? 러시아 GDP, 독일만 해도 러시아 GDP 2배예요. EU 전체를 합치면, 나토 전체를 합치면 GDP를 보면 러시아의 10배예요. 잽이 안 되네요. 지금 세계 GDP 11위가 러시아고 12위가 우리예요. 러시아 GDP 우리하고 거의 차이 안 나요. 그러면 인구는 몇 배예요? 1억 4천 대 5억. GDP는 10분의 1.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러우 전쟁에서 지금 장비를 저렇게 많이 무슨 뭐 과거 소련제 장비만 썼다 뭐 답하게 아니 목숨 걸리는 전쟁에 구형 장비만 쓰고 뚫리는 걸 눈 뜨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푸틴은 러시아의 미래 무슨 뭐 5년 준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하나 때문에 코피 터졌는데 지금 수치 말씀드렸잖아요. GDP 10배. 네. 인구 몇 배예요? 3배 이상. 독일 하나만 해도 GDP 2배고 히틀러가 어디까지 갔어요? 모스크바까지 갔잖아요. 나폴레옹도 모스크바까지 갔어요. 점령까지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푸틴이 뭐 다시 유럽을 전쟁을 한다? 이 코피 터진 상태에서 그거는 루소포비아, 러시아에 대한 공포감이 만들어내는 거지. 푸틴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거 회복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푸틴은 러시아 민족주의를 위해서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러시아 미래를 바꾼 거고 살아생전에 절대로 회복 못합니다. 그다음에 뭐 다른 데를 침공한다? 아니 합리적이라면 이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푸틴도 빨리 정전하고 빨리 회복하고 싶어 하겠죠. 물론 꿈은 유럽 정복 이런 거 구소련권의 위상 회복이 꿈이니까 그걸 포기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물론 이제 사람이 꼭 합리적인 건 아니죠. 저도 뭐 러브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판단 안 했거든요.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이렇게까지 쉽게 말하면 지금 벨고로드 아까 우크라이나가 3월 19일 때 벨고로드 쿠르스크 밀치고 들어가거든요. 여기 지금 수비하는 데가 어디냐면 프리모르스키에 있는 군대가 갔어요. 어디냐? 극동에 있는 군대가 갔어요. 지금 급하니까. 그러니까 정예 병력을 안 쓴다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모든 병력을 쏟아보면 어떻게 돼요? 러시아의 방대한 국경이 다 뚫리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지 러시아는 지금 진심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사실 전술적으로는 승리하겠죠. 그러나 전략적으로 러시아 미래를 위해서는 푸틴은 루저다. 젤렌스키도 막을 수 있는 전쟁이었다. 젤렌스키도 루저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 우크라이나의 부정부패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하다고요? 상상을 초월하죠.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자, 우크라이나 명함이라고 돼 있죠. 우크라이나 인구가 4,300명인데 4,300만 명. 예, 한반도 면적이 3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좋겠다. 그다음에 좋아요. 진짜 이거 진짜 이런 나라에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인구 수입이 나라가 작아. 그럼요. 거기다 땅이 너무 좋아요. 그냥 씨 뿌리면 자라요. 흑토지대. 풍부한 지하죠. 그래서 여기를 유럽의 빵바구니라고 그랬어요. 지하 자원도 풍부해요, 사실은. 그다음에 구소련의 군사 강국이었던 소련의 군수공업지대에 3분의 1이 여기 있었어요. 그다음에 지금도 뭐 자포리지아 원전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원전단지 제일 커요. 그러니까 구소련의 뿌리를 둔 로켓, 전자화학, 조선 등 많은 산업시설과 원자력 발전. 이러면 좋아 보이죠. 근데 경제력은 지금 전쟁 전이에요. 지금 전쟁 이후는 의미가 없으니까. 세계 55위예요. 2015년에서야 기업 환경 지수가 겨우 100위권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2022년 이제 전쟁 그 시기인데 몽고하고 인도네시아하고 비슷해요. 여기 있죠. 드디어. 2021년이 180개 중에서 부패 지수가 120이에요. 가장 최근이 116위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132위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제일 썩은 나라가 러시아고 두 번째로 썩은 나라가 우크라이나였어요. 그러니까 전쟁 전에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푸틴도 싫지만 부정부패가 싫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뇌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네.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전쟁 전 젤렌스키 대통령 지지율이요. 23%였어요. 22년 1월. 22년 2월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네. 23%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우크라이나 정치가 썩은 상황에서 젤렌스키가 인민의 종이라는 시트콤. 그 뭐냐면 이 고등학교 선생이 기성 정치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얘기를 학교 수업에 해요. 근데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SNS로 퍼날라요. 그랬더니 이 고등학교 선생이 인기가 좋아져서 대통령에 당선된다라는 게 인민의 종이라는 시트콤 내용이거든요. 이걸로 젤렌스키는 코미디언이 우크라이나 최고의 스타가 됐고 대선에 출마해서 실제로 대통령이 됐어요. 그 코미디언이. 근데 문제는 뭐냐? 집권하고 나서 정치도 코미디언처럼 했어요. 자기 스튜디오에 있는 코미디 스튜디오, 자기 연예 회사 무려 30여 명을 대통령 비서실장, 그다음에 국정원장으로 치면 무려 30여 명을 갖다 뭐 작가, 경영자, 뭐 대변인 또 촬영 감독 무려 30여 명을 깔아놨어요. 그 나라가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지질이 엉망이 된 거죠. 부정부패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럼 전쟁 중에도 부정부패가 있거든요. 자, 이게 2022년 2월 24일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젤렌스키가 월스트리트 저널이 2024년 2월 26일 날 정치적 위기다. 아니 전쟁 중에 부패해야 전쟁을 선포해. 언제예요? 2023년 2월 1일 날 젤렌스키가 부패해야 전쟁을 선포해요. 전쟁 중에요. 군인들이 장성들이 다 떼먹었다는 얘기예요. 볼까요? 우크라이나 정부 올리가르이 전직 내무장관 세무당국자 가택수색 2023년 1월 석유재벌 이고르 콜로모이스키 이 사람 젤렌스키 후원자예요. 9억 3천만 유로 횡령 아르센 아바쿠 내무장관 해임. 왜냐? 내무차관 등이 14명이 탑승한 헬기가 추락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였어요. 그 다음 2024년 1월 23일 날 우크라이나 정부 5개 주지사 등 고위층 10여 명을 해임해요. 왜 한지 아세요? 장병들을 징병하는데 돈 받고 다 해외로 빼돌렸어요. 그 다음 여기 우크라이나 국방부 비리 장병의 식량 가격을 2-3배를 과도 지불해요. 그러니까 국방차관이 사임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니 장병들 밥값을 떼먹은 거예요. 지금 전쟁 중에. 그 다음에 올렉시 레즈니코 국방부 장관. 이 사람은 젤렌스키 최측근이거든요. 네. 이 사람도 교체해요. 이게 언제라고요? 다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러니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러니.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게 전쟁 전후, 이게 2023년 1월 BBC가 포브스를 인용해서 보도했다고 하는 설인데, 제가 지금 물음표 해놨죠? 출처가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국내 언론에 막 퍼졌거든요. 뭐냐, 2024년 1월 BBC가 포브스를 인용했다고 보도하는 설이 지금 퍼져 있는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제렌스키 대통령 재산이 6억 5천만 원 15억 달러 늘었다. 레즈니코프는 7억에서 14억 달러 2배. 쿨레바 외교장관 4억 5천에서 12억 달러. 클리치코 키우 시장은 1억 5천에서 8억 달러. 토돌리악 대통령 고문 4억 10억 달러. 이거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처럼 퍼졌어요. 우리나라 언론에. 왜? 워낙 썩었으니까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제렌스키 부인이 2024년 프랑스에서 수억 원짜리 스포츠카를 샀다. 이름으로. 아니, 제렌스키 부인이 바보예요? 그 사인을 자기 본명을 하겠어요? 그게 다 가짜 뉴스예요. 근데 그게 왜 통하느냐?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거든요. 너무 많거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거든요. 네. 제렌스키 재산이 늘었다라고 막 이렇게. 아니, 제렌스키가 바보예요? 늘은 걸 공개하겠어요? 늘었어도. 근데 왜 통하느냐? 썩었잖아요. 썩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비극은 지도부가 썩었어요. 부패했어요. 자, 그러면 러우 전쟁 종전 후에 한국에게는 혹시나 어떤 좀 기회가 있을까요? 한국에게는 기회가 있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산업이 없습니다. 산업이 없어요. 산업이 없고 지하자원 팔아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구소련에서 물려받은 우주항공 군사기술, 그 다음에 지하자원, 이게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자원을 팔아서 먹는 거 사오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전쟁 전에도 러시아에는 건설 노동자가 없어서 북한 노동자들이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착각을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그러는데,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이거든요. 이거 빨갛게 칠한 부분이거든요. 러시아가 점령하면. 이거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공업지대가 몰려 있어요. 인구 밀집지대예요. 여기는 농업지역이 많아요. 그러면 러시아가 여기 마리우폴 같은 경우는 거의 포항제철급의 제철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러시아가 여기 점령하면서 인구 밀집 지역이 초토화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재건 수요가 여기가 많겠어요? 우크라이나가 많겠어요? 여기가 훨씬 많죠. 그렇죠. 근데 우린 자꾸 우크라이나 재건만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안 커요. 왜냐하면 전투가 지금 계속 여기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을, 남한 면적을 재건하려면 생각해보세요. 남한이 초토화됐는데 재건한다면 이게 숫자로 나오겠어요? 근데 우린 여기만 생각하는 거죠. 우크라이나만. 자, 우크라이나는 서방이 지원해주니까 우리도 인도적 지원 하긴 했죠. 여기 수요가 있긴 있겠죠. 근데 이 지역은 유럽이 들어가서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죠. 형이 끊겼는데.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했잖아요. 대한민국은 살상무기 지원 안 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우리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했지만 적으로는 안 봐요. 살상무기 지원 안 했으니까. 러시아가요? 러시아가 우리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했지만 적으로는 안 봅니다. 살상무기 지원 안 했으니까.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러시아도 재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지역을 점령하고 여기 민심을 안정화시키려면 여기에 천문학적인 재건 수요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하고 손을 잡을 거예요? 유럽은 끝났고. 그러면 동쪽으로 와야죠. 이쪽 서방은 못 가잖아요, 이제. 네. 유럽과의 불신이 생겼잖아요. 네. 그럼 원래 푸틴은 신동방 정책이라고 그래서 동쪽에서 미래를 찾는다. 푸틴은 뼛속깊이 반서방이에요. 그럼 뭐냐? 뭘 가지고 동방에 찾느냐? 시베리아 극동엔 무한정의 자원이 있죠. 그 다음에 시베리아 극동은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가 유럽으로 이어지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세계 유일의 대륙간 철도예요. 네. 물류망. 그 다음에 녹고 있는 북극항로. 이게 노다지거든요. 이 세 개를 이용해서 동방에서 미래를 찾는다가 푸틴의 신동방 정책이거든요. 그럼 동방에서 협력 대상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있죠? 일단 인도가 있고 중국이 있죠. 중국은 서로 경쟁과 협력 관계입니다. 지금 연해주 지역도 원래 1860년 이전에는 청나라 거였거든요. 네. 그 전에는 뭐 우리 발해 고구려 거였죠. 그러니까 중국은 아무래도 부담스럽고 중국에 의존한다는 건 종속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인도는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실리 외교에서. 그럼 이쪽은 인구도 15억이 넘고 러시아가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극동으로 나오면 누가 있느냐? 한국과 일본이 있죠. 한국과 일본. 일본도 러시아와 협력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아무래도 친미성이 훨씬 강하죠. 네. 근데 한국은요. 러시아가 원하는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첨단, 전기, 전자, 정밀, 화학, 그다음에 경공업 제품. 그러니까 러우 전쟁 이전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코, 파이, 그다음에 도시락면. 네. 이게 러시아 국민 음식이라고. 러시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어마어마하게 좋아해. 국민 음식이에요. 제가 러시아 여행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탔었거든요. 우리한테 비호감 없죠. 한국 사람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푸틴의 그림 속에서는 이제 유럽과의 신뢰관계 회복하는 건 푸틴 살아생전이 어려울 거예요. 그럼 이 어마어마한 이 여기를 재건하려면 한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국 건설업은 뭐예요? 세계 최고의 건설, 설계, 감리, 시공 가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그런 얘기 뉴스에 나오죠. 현대 기아차 철수하면서 중국 차가 들어갔는데
지금 현대 기아차 돌아오라고 난리라고 지금. 게임이 안 된다고. 결국 러브 전쟁 이후에 러시아는 한국과의 협력을 간절하게 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상무기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유럽과 달리 러시아의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있고 푸틴도 러시아 지도부도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왔어요. 관계 개선 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은 러시아와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 중에 물어보면 탈냉전 이후에 가장 성공적인 대외 정책이 뭐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을 얘기합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으로 한중 수교했어요. 한소 수교했어요. 한소 수교가 먼저였죠. 그다음에 동유럽 진출했어요. 대우 지금은 뭐 해체됐지만 대우그룹.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진출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탈냉전 이전에는 해양 중심으로 태평양 의존해서 그렇지만 탈냉전 이후에는 노태우 정부의 국방 정책으로 우리가 중국을 열었고 러시아를 열었고 동유럽을 열었고 중앙아시아를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북방 공간은 우리한테 거대한 미래이고 현재예요. 그럼 우리가 러시아하고 왜 손을 안 잡습니까? 러브 전쟁 이전에 우리가 최고 275급까지 교역이 있었거든요. 이 북극해가 녹고 있고, 그 다음에 시베리아 횡단, 지금 뭐 항상 옛날 얘기 나왔잖아요. 철도 연결한다고. TKR과 TSR, 한반도 종전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한다. 이거 연결하면 유럽까지 육로로 가죠. 배로만 가는 것과 육로로 연결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다음에 북극해로도 또 러시아 협력하면 할 수 있거든요. 우리한테 미래죠. 그러니까 러브 전쟁 이후의 한러 관계는 윈윈이다. 국익의 감정이 어디 있고 국익의 선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외로운 세상에서.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러브 전쟁은 복잡한 슬라브 전쟁의 전쟁이지 선악의 전쟁도 아니고 우리의 전쟁도 아닌 거죠 사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러브 전쟁 이후에는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러브 전쟁과 북중러 관계는 지금 좀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면? 김정은이 러브 전쟁을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 하노이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굉장한 좌절을 맛봤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실패하니까. 그리고는 신냉전 외교를 선언합니다. 미국은 어려우니까 기존에 있던 중국,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과거 형제국들, 우호국들과 굉장히 신냉전 외교거든요. 처음에는 뭐 빈소리를 알아들었죠. 근데 러브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2022년 2월 24일 날. 그러니까 김정은 이때부터 전폭적으로 이제 러시아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병력도 파견하고 무기도 지원했죠. 여기가 나오는 게 이제 이게 2024년 6월 19일 날 푸틴이 평양에 갔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신조약, 북러 간의 조약을 체결합니다. 명칭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에요. 동맹조약이 아닙니다. 동맹조약이냐 아니냐는 뭐냐면 군사협력 여부에 달려 있어요. 근데 명칭은 포괄적인 일반적인 조약인데 가장 높은 수준에 그 안에 군사협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문의만 일반 조약이지 내용은 동맹조약이었던 거죠. 그게 뭐냐? 여기에 제4조에 전쟁, 쌍방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중국과 여조약이 들어있어요. 중국이 동맹조약이에요. 61년에 체결된 조중호 협조 및 호상,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이 2조에 체결국 가운데 한쪽이 동맹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의무죠. 이게 자동 개입 조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중국은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만 요 조약이 있었거든요. 근데 2024년 6월 19일 날 이제 러시아도 지체 없이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럼 중국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개입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이게 시진핑의 심기를 건드려버린 거예요. 레드라인을 넘은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북한이고요. 요게 러시아입니다. 여기 옅은 연두색 있죠? 옅은 분홍색이 중국 땅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바다로 못 나오죠. 여기서 끝나죠. 여기가 나진 선봉과 러시아 핫산이거든요. 네. 여기가 막혀 있어요. 막혀 있다고요. 여기 보이지만 요 끝이 지금 러시아 땅으로 막혀 있다고요. 네. 요 지역이 바로 연해주 지역이거든요. 이 연해주를 러시아가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은 한이에요. 동으로 이 거대한 중국이 동해로 못 나오고 있어요. 요 거리가 20km 정도밖에 안 돼요. 20km 내외밖에 안 돼요. 원래는 나왔다니까요. 언제 이걸 뺏겼느냐? 러시아한테 1860년에 베이징 조약이라는 게 체결이 돼요. 네. 2차 아편전쟁 영국과 프랑스와 청나라가 싸워서 이제 청나라 코피 터지죠. 이때 러시아가 평화조약을 중지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홍콩반도, 구룡반도, 홍콩은 영국에게 뺏기고, 네. 근데 반환 연도가 있었어요. 끝나니까 반환했죠. 그리고 러시아는 요 연해주를 차지해버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면적이.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로 나올 수 있었던 청나라가 이제 1860년부터는 바다로 못 나옵니다. 그럼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요 20km 내외밖에 안 되는 요 지역 때문에 압록강에서 끝났잖아요, 지금. 중국 국가 발전에서 보면 이 거대한 동북 삼성이
동해로 나올 수 있는 것과 이렇게 해서 돌아 나오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겠죠. 이게 중국의 철천지 한이에요 지금. 이거 막힌 거. 요거 볼 때마다 속 터질 거 아니에요. 그 청나라 때문에 이거 못 나왔다고. 요 그림이에요. 못 나오잖아요. 요 짧은 것 때문에. 네. 철천지 한이죠 한. 그러니까 중국이 현재 국경은 이거고 중국이 원하는 꿈은 이거예요. 색깔이 어떻게 돼 있죠? 중국 색깔로 돼 있죠? 만일에 중국이 북한을 먹으면 우리로서는 끔찍하죠. 막아야 되죠. 동해가 중국게 되잖아요. 아니면 북한을 위성국가로 만들거나 해버리면 아니면 극단적으로 일부만 점령해서 동해로 나올 수 있게 되면 중국의 동국 삼성과 안보 전략, 국가 전략은 하늘을 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만일에 중국이 이렇게 동해로 나오게 되면 러시아가 포위가 되잖아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위. 그러니까 중국의 꿈은 유사시에 한반도 이 북한을 전체 먹는 건데 러시아는 만일에 중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내려와서 중국이 동해로 나오는 거 막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충돌해요, 안 해요? 이해관계가. 해요. 하죠. 그 다음에 중국은 15억인데 이 연해주는 이 시베리아 극동은 인구가 수백만밖에 안 돼요. 여기서 5천만만 가도 중국은 표시도 안 나는데 시베리아를 점령해버릴 수 있는. 원래 연해주는 중국 땅이었고 청나라 땅이었고 그전에는 뭐 우리 민족적이었지만 그러니까 유사시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2024년 6월 19일 날 러시아의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는 조약 체결되기 이전에는 러시아는 들어올 명분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조약을 체결하니까 러시아는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생겼잖아요. 네. 그럼 시진핑이 이걸 보고 어떻겠어요? 이것들 봐라. 이제 러시아가 들어와? 그러니까 거의 조금 심하게 말하면 네. 아마 이게 꼭지가 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으로 북러가 밀착을 하니까 네. 북중 관계는 최악으로 가는 거죠. 최악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뭐 다롄 2018년 김정은이 시진핑 만나서 다롄에 그 해변을 방추위섬의 해변을 걸을 때 발자국을 동판으로 떠났거든요. 네. 그걸 시멘트로 중국이 덮어버렸어요. 싫어해요. 그 다음에 올해 초에는 저도 배꼽 잡을 뻔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한테 신년 연하장을 보내거든요. 그럼 보통 일면에 나와요. 전면에. 그렇죠.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시진핑이 보냈는데 예. 근데 이번에는 3면에 나왔어요.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죠. 아, 근데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면, 2면은 어쨌든 김정은 현지 지도니까. 그럼 항상. 근데 3면은 어떻게 나왔느냐. 요 화면에 이 신문이면 요쪽에는, 왼쪽에는 쿠바가 보낸 그 연하장을 전문을 그대로 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뭐냐. 콩고가 보낸 연하장을 전면으로 실었어요. 네. 그 밑에 시진핑 연하장이 들어있는데 전문도 없어요. 여러 나라에서 연하장을 보내왔다 이런 다음에 중국 국가주석 부인 주석과 부인 시진핑 이름도 없어요. 부인과 웬남, 베트남, 몽골에서 연하장을 보내왔다.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시진핑 보낸 연하장을 그러게요. 콩고와 쿠바보다도 더 밑에 그것도 이름도 안 넣었어요. 네. 이건 북중 관계사에서 없던 일이에요.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중 관계는 올 연초까지 최악으로 갔고 그러다 보니까 북중 교역도 줄어요. 그리고 중국의 단둥에 보통 북한 무역대표부 사람들이 많으면 한 400명, 500명 나와 있거든요. 네. 지금 100명밖에 안 돼요. 양측이 무역관계가 급감하고 교류도 급감하고 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악으로까지 치달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양쪽이 약간 이제 이거 너무 심한데 최근에는 약간 관계 개선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요. 그러나 어느 경우든 2024년 6월 19일 날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생긴 조약을 체결했으니 실제로 북한은 군사 병력도 보냈잖아요. 이건 시진핑 거는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북중 관계는 서로 최악으로 가면 서로 치명상을 입으니까 관리는 하겠지만 그 조약 체결 이전으로는 못 간다. 김정은은 시진핑으로부터 구조적인 불신을 얻었고 원래 김정은이 중국 안 좋아해요. 2011년 12월 17일 날 아버지가 죽거든요. 그리고 2012년 4월에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모든 권력을 승계받거든요. 그리고 가장 초기에 뭘 했느냐. 친중파를 모두 제거합니다. 그게 누구냐. 친중파의 거두가 장성택 맞습니다. 고모부 2013년 12월에 처형해요. 그럼 장성택만 죽였겠어요? 같이 희야있는 그 사단을 그 장성택 사단을 안 죽일 수 없죠. 모두 제거했는데 그게 다 그 일가가 또 복수를 다 하지. 친중파였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2018년 3월에 처음으로 중국을 김정은이 가거든요. 이때까지 고위급구가 없어요. 김정은이 안 가요. 이때 친중파를 모두 제거한 다음에 자기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작업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친중파 다 죽이고 나서 가는 거예요. 2018년 3월에. 형 나 좀 만나야지. 그럼 시진핑이 반갑게는 맞지만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거 봐라. 자, 친중파가 모두 제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이 그림에서 유사시에 중국이 북한을 먹거나 점령하거나 위성국가 만드는 거죠. 근데 친중파가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죠. 지금 북한 내에는 친중파가 존재하질 않아요. 씨를 말렸어요. 이제 친러파를 만들겠다는 게 김정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중러의 동상이몽, 네.
이 바로 북러 밀착이 북중 관계 악화로 가져왔고 원래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일본은 100년의 적, 중국은 1000년의 숙적.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항상 두렵잖아요. 중국이 강성할 때 우리 코피 터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 때문에 북중러 관계는 아주 단단해. 우리도 그러죠. 지금 바이든 때 한미일 협력 해놨죠. 한미도 되고 미일은 되는데 한일은 돼야 안 돼요. 애매하잖아요. 이번에도 교과서에 독도 진해 땅이라고 그러고 과거사에 욕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북중러는 더해요. 이 약한 고리가 지금 북한을 중심으로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의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뭐 북중러가 뭐 강한 연대를 한다, 뭐 신북방 삼각구도다, 그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러우 전쟁이 끝나면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좀 악화되거나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북한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러우 전쟁이 깔끔하게 끝날까요? 휴전으로 끝날까요? 애매하게 끝나겠죠.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휴전됐지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동맹이 탄생했고 주한미군 주둔했고 한미 관계 지금 군사협력 아주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은 깔끔하게 안 끝나고 군사적 긴장이 계속 되니까 러시아는 북한을 버릴 수가 없죠. 군사적인 그 리저베이션 예비 기지로서. 그러니까 김정은의 방러 가능성도 매우 높다. 5월 9일이 러시아 전승절이거든요. 2차 세계대전. 그때 방러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그럼 5월 9일이면 휴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그때 푸틴의 꿈은 뭐냐면 모스크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5월 9일에 러우 전쟁 승리를 선언하려고 한다. 휴전이든 종전이든. 그러면 북한군을 이미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 퍼레이드에 초청했거든요. 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북한군하고 러시아군이 이 열병식 하거든요. 그럼 푸틴만 있겠어요, 여기? 김정은도 같이 서서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같은 전술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김정은과 푸틴이 그리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전쟁이 끝나도 북한을 안 버린다. 그러나 중요한 건 화장실 갈 때와 갔다 온 다음이죠. 그냥 잡아놓지만 그러나 전쟁할 때만큼 급하지 않죠. 오히려 전후 복구를 위해서는 한국 관계의 관계가 더 중요해질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전후에 절대 갑자기 니네 아니 그러지 않죠. 왜 그럽니까? 북한이 파병까지 해줬고 무기까지 지원해줬고 계속 써먹을 수 있는데 그러나 전쟁 중일 때와 전쟁 이후에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북한 얘기 나와서 북한이 김주에 굉장히 내세웠는데 내세운 이유는 뭐고 김주에 지금은 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김주애가요. 요게 2022년 11월 18일 날 나온 김주애거든요. 어떻게 보여요? 애때죠. 애띠죠. 왜냐? 2013년생이거든요. 그럼 이거 나올 때 9살이었다는 얘기예요. 야, 근데 신기한 거는 김정은이 작은 건지 김주애가 키가 큰 건지 키 차이가 엄청나게. 김정은이 작아요. 김정은이 키가 1m 68이라는 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68이면은 뭐 작다고 그러면 좀 그러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작다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평균 키에 보면은 좀 작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요 김정은이 항상 키높이 구두를 신고 다녀요. 보면은. 아마 안창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큰 키가 아닌데 자 김주애가 요때 이렇게 너무 애때죠. 누가 봐도 그냥 부녀잖아요. 근데 이 사진이 황당하잖아요. 뒤 미사일 앞에 9살짜리 데리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쏠 때 데리고 나왔거든요. 황당한 친구예요. 김정은 보면. 자 여기까지만 해도 그때 그 리춘희 아나운서라고 북한 아나운서가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나왔다 그랬어요. 퀴즈 하나 내볼까요? 김 작가님한테. 북한 주민들이 김주애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것 같긴 한데 질문 의도는 모를 것 같다는 의식으로 몰라요. 몰라요. 예. 왜냐 북한 방송에서 김주애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재밌는 거 알려드렸어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김주애가 40차례 이상 나왔거든요. 그냥 사랑하는 자제분. 예, 사랑하는 자제분. 그러면 김주애라는 이름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조사한 거 아닐까요? 맞아요. 왜냐 데니스 로드먼이 2013년에 평양에 갔거든요. 맞아. 뭐라고 말했느냐. 이제 9월에 인터뷰를 했는데 나와서 여름에 내가 김정은 딸을 알아봤다. 이름은 주애였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렇게 알아봤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젖먹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3년생이 맞는 거죠. 첫 번째. 근데 JU 주 A 그랬거든요. 주애. 근데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 이름 잘 발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데니스 로드먼이 주애라고 그랬을 때만 해도 우리는 긴가 민가 했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북한 고위층 여기 내려와서 증언을 해줬어요. 아니 김정은이 로드먼한테도 딸을 안게 했는데 최고위층한테 안게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금고지기, 노동당 39호실, 김정은 통치자금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겠죠. 이 실장이 전일춘이라는 사람인데 이 전일춘 집에 거실에 김주애를 안고 찍은 사진이 있었고 그 사진에 주애 공주님과 함께라고 써 있답니다. 그러니까 김주애가 맞아요. 그러니까 고위층은 알죠. 그러니까 김주애 호칭은 뭔지 아세요? 공주님이에요. 그럼 김여정은 뭐 했을 것 같아요?
김여정도 공주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대장, 큰 대장 김정철, 작은 대장 김정은, 그 다음에 김여정은 공주님이었어요.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2013년생 김주애는 확인됐습니다. 이때만 해도 나왔을 때 황당했죠. 후계자다 아니다. 뭐 후계자 헛소리 마라. 무슨 저 여자가 뭐.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 또 하나 북한은 가부장적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제가 많이 죽을지 모르겠는데 북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짝태와 마누라는 3일에 한 번씩 두들겨 패야 된다. 짝태가 명태거든. 우리 옛날 그런 말이 있었어요. 봉건 시대 때. 지금 이런 말 하면 맞아주는 게 아니라 잡혀갈. 남존여비 문화가 심하다는 거죠. 이런 말 하면 잡혀갈 거예요. 아마 형법상 위반일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게 지금도 통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 탈북하신 분이 제가 아는 대동강 TV에 출연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탈북 왜 했냐 그랬더니 의외의 답변을 해요. 안 맞으려고 탈북했대요. 남편이 매일 팼대요. 그 다음에 기절까지 한 적이 있대요, 자기가. 그래서 살려고 와보니까 도망가기더라는 거예요. 압록강. 그리고 심지어 이분이 하는 말씀이 명절 때 가족들 앞에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 손찌검을 했대요. 이게 북한의 문화거든요. 그 다음에 북한의 38 국제 부녀절이라고 있는데 여성의 날이에요. 그때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 텔레비전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첫째, 여자들은 순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의범죄를 잘 지켜야 된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좋은 엄마 돼야 된다. 좋은 아내 돼야 된다. 좋은 며느리 돼야 된다. 이게 북한의 본건적인 문화예요. 그러면 김주애가 처음 나올 때 9살이고 여성인데 북한 사람들이 후계자라고 했겠어요? 그때 단둥에 물어봤어요. 간접적으로 북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피식피식 웃었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 자, 이랬던 시절입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진화하느냐? 이게 언제예요? 2023년 9월 9일. 1년도 안 된 시절이거든요. 진짜 닮긴 닮았네요. 이제는 아까 애땐 애가 아니죠? 이렇게 멀리서 보면 여기 앉아있잖아요. 이게 북한 최고의 장성들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 최선이네요. 이건 조영원 최고실세, 이건 김덕훈 총리. 요 뒤에 주석단이 앉아있잖아요. 마치 뭐 같아요? 왕과 왕세자잖아요. 옷도 어떻게 입었어요? 애땐 옷이 아니잖아요, 이제. 성인 옷이잖아요. 그리고 물개박수 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리고 이제 호칭이 뭘로 바뀌었어요? 존경하는 자제분으로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누가예요?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딸을 존경합니까? 존경하는 딸 이러지 않잖아요. 존경하는 뭐죠? 밑에 사람들이 김주애를 보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면서 바뀌었잖아요, 지금. 자, 호칭이 또 바뀝니다. 이제 자, 볼게요. 정리해놨어요, 제가. 2022년 11월 18일 9살 때 사랑하는 자제분이에요. 그러더니 2022년 11월 27일 날 이제 존경하는 이었죠. 존귀하신이 됐어요. 존경하는. 그 다음에 2023년에는 사랑하는, 존경하는 같이 써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냐. 2023년 11월 23일 날 정찰위성 발사를 성공하는 자축 연회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어떤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김일성이 항일 무장 투쟁했다고 하는 시기를 한별 동지라고 그랬어요. 한별, 큰 별. 조작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샛별, 조선의 별이라는 기록 영화도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김일성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항일 투사들이 김일성을 지도자로 뭐 받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북한에서 별은 지도자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김일성은 별에서 이제 조선의 태양으로 와버렸거든요. 김정일 생일이 광명성절이거든요. 별이에요. 별은 북한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장군. 우린 장군이면 제너럴 별이죠. 그 장성들. 근데 북한에서 장성들은 장령이라고 그래요. 장군은 딱 누구냐? 김일성 장군. 그 와이프인 김정숙 장군, 김정일 장군, 김정은 장군. 요 사람들만 백돌투만 장군이에요. 근데 지금 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샛별이고 여장군이라고 그랬죠? 그럼 최고 중요한 호칭이 두 개가 지금 겹쳐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완전히 김주애는 최고 지도자 호칭이 지금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앳된 애가 요렇게 바뀐 거죠,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최고 지도자로. 그러니까 김정일은 1974년에 후계자로 임명이 됐고, 김정은은 2009년에, 2008년 김정일이 뇌경색 8월에 쓰러지고 나서 나왔거든요. 김주애는 아직 공식적인 후계자 책봉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18일 날 나온 이후로 약 한 40여 차례 내외의 공식 그 현지조를 따라다녔거든요. 김정일도 김정은도 이렇게 집중적인 북한에서 후계자 수업은 현지조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런 거 받은 적이 없어요.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주애는 현재로 봤을 때 김정은의 가장 유력한 후계자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른 자녀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게 이제 미스테리죠. 왜냐하면 보통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첫째 아들, 그 다음에 김주애, 그 다음에 성별 미상의 김주애 동생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국정원도 이제 첫째는 의문부호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까지만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추론해 볼 수 있냐면 아들이 있다면 얘를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후계자 수업을 보이죠? 그럼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들은 유학 중이다. 아마 어떤 우리 모 정치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김정은이 전 세계 공적이고 지금 김정은이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도 유학 갔다고 알고 있는데 김 작가님 같으면 그런 세자 하나를 유학 보내겠습니까? 위험한데 안 보내죠. 그다음에 그 안전을 위해서 아들을 숨겨두고 있다. 아니 김정은도 버젓이 다니는데 김정은이 더 안전을 챙겨야죠. 딸은 안전하지 않아도 되나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없다. 변변한. 두 번째 아들이 있어도 정상이 아닐 거다. 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김주애를 왜 9살 때부터 내놨느냐. 봉건적인 북한의 정치 문화에서 여성은 어려우니까. 지금은 단둥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김주애 후계자지 그러면은 딱 답이 정해져 있어요. 혁명은 대를 이어서 하는 거야. 북한의 후계자론이라는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미 후계자는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외모와 관계없이 혁명적 순수성을 승계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미 논리적 근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주애 나오는 사람들이 예쁜 딸 아이 이렇게 생각 안 해요. 후계자 또 데리고 나왔구나 다들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너무나 봉건적이어서 여성이 되게 어려우니 장기간 노출시키는 거죠. 스며들게 하는 거. 그렇죠. 스며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까지 봤을 때 김주애 외에 다른 승계할 수 있는 인물은 없는 것 같다. 그럼 여기서 또 의문이 생깁니다. 김정일은 확인된 부인이 5명이거든요. 첫째 김영숙, 홍일천, 그 다음에 김정남 엄마 성혜림, 그 다음에 김정은 엄마 고용희, 그 다음에 마지막 부인 김옥. 5이거든요. 자녀가 많죠. 성혜림만 해도 김정남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 홍일천과 김영숙 사이에서 김설송이나 뭐 이런 자녀들이 있다는 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용희만 해도 뭐예요?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김정은도 장남이 아니잖아요. 제일 큰 장남 지가 죽였잖아요. 네. 이복형, 김정남. 그 다음 지휘의 형 있잖아요. 김정철. 얘도 장남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만일에 김정은이 부인이 많다면 아들 하나 없겠어요? 어디?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보면 김정은의 남녀 관계는 아버지보다는 복잡하지 않은 것 같다. 정말로 봉건적인 문화면은 아들이면 데려다가 내 아들이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 아들이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렇게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아버지보다는 남녀 관계가 복잡해. 현재까지는. 근데 여기 또 이유를 추론해 보면 김정은이 엄마를 공개 못 하거든요. 네. 아직도 엄마를 공개 못 해요. 왜냐? 김일성은 고용희를 며느리 취급을 한 적이 없어요. 김정은은 김일성이랑 찍은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습니다. 제일 교표라고 했나? 예, 제일교포예요. 손자를 인정 안 했거든요. 왜냐? 고용희가 북한에서 천시받는 제일교포, 제포. 이거 우리 잘 이해를 못 하는데 북한에서 제일교포면은 미래가 없어요. 거의 불가촉 천민 취급해요. 심하게 말하면. 믿질 않고 왜냐하면 북송된 제일교포들이 일본에서 살았고 첫 번째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북한에 가도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포는 천시의 대상입니다. 거기다가 고용희 그 고씨가 제주 고씨거든요. 그러면 고용희의 아버지 고경택이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제포니까 제일교포니까 후지산이 있죠. 후지산 줄기네. 제주도니까 한라산 줄기네. 이런 은하가 북한에 있어요. 네네. 근데 김정은 자기 백두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다음에 고용희의 또 치명적인 약점이 김정은이 뭔지 아세요? 고용희의 언니가 있어요. 고용숙입니다. 네. 이 사람 탈북자예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어요. 네. 남편이 이리강인데 탈북자 출신이에요. 김정은은. 그 다음에 고용희는 원산댁이라고 불렀어요. 간부들한테. 네. 평양에 못 살았거든요. 원산에서 그 눈치 보면서 숨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한이 뭐겠어요.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유설주 딱 데리고 나왔잖아요. 충격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김정일이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힘들게 살았던 반감. 난 아버지처럼 안 할 거야. 유설주 딱 데리고 나오고. 그 다음에 김주애, 딸이지만 딱 데리고 나와서 당당하게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에게는 후계자로 내세울 변변한 다른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그럼 김정은 죽고 나면 김주애는 좀 어떻게 될까요? 김여정이 집권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뒤에서. 김여정은 집권할 능력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에서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당 조직 지도부를 장악해야 되거든요. 네. 노동당 조직 지도부 부장 조직 비서가 바로 조용원이에요. 계속 실세, 최고 실세. 김여정은 선전선동부에 적을 두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도자를 미화하는 쪽에 있지 권력을 장악하는 쪽이 지금 없어요. 이 조직 지도부는 김정은의 직할입니다. 그러면 김여정은 어디서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김여정이 담아내는 거 봤죠? 거의 쌍욕 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김여정의 수준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김여정은 체계적이고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직보하고 고자질하고 이런 걸 하겠지만 그러나 집권할 수 있는 조직 지도를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 네. 그러면 만일에 김정은이 급사한다 그러면 네. 북한에서 김씨 말고는 집권을 못합니다. 민자도 몰라요. 북한 주민들이 가슴 아프게도. 그다음에 혁명은 대를 이어서 한다 그러거든요. 김정은하고 김여정은 대가 같잖아요. 다음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여정은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는 순간 김여정은 신하가 됩니다. 이제 왕정에서 지금 세자가 작동이 되면
세자의 형이든 동생이든 다 군으로 강등되고 군이고 일단 그다음에 신하가 돼버리잖아요. 형제가 아니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집권한다. 능력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재 조건도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김여정은 김주애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겠죠. 고모로서. 그러니까 김정은이 유고하거나 급사하면 100% 김주애로 갑니다. 근데 김주애가 뭘 알아요? 2013년생인데. 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동당의 정치국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정치국 상무위원이 5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각 총리 박태성, 그 다음에 조직 담당 조용원, 김정은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최령해 최고인민회 상임위원 국회의장, 그 다음에 군에 있는 리병철 당중앙관수 부회장, 이 5명이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노동당 정치국, 이게 핵심이에요. 이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국 위원이 있어요. 한 11명 정도 되거든요. 10명, 11명. 정치국 후보위원 한 12-13명. 그러니까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후보위원. 이 정치국 중심으로 돌아갈 거예요. 네. 집단지도 체제. 그럼 김주애는 아무것도 모르고 해외하고, 김여정은 집권 능력이 없고, 이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통제할 수 있는. 그럼 조영원 같은 조직지도부 중심이 조각을 나타내겠죠. 처음에. 집단지도 체제지만. 그런데 집단지도 체제는 오래 못 가요. 싸우잖아요. 락그룹 좋아하세요? 락그룹. 네네네. 락그룹 중에 다 깨지죠. 나중에 서로 멤버들 싸워가지고. 영원히 못 가잖아요. 멤버가 바뀌잖아요. 집단 지도 체제도 마찬가지예요. 안에서 불협화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에는 정치 지도, 이 노동당 정치국 중심의 실질적 집단 지도 체제에 갔다가 네. 집단 지도 체제 내 권력 갈등이 생길 거예요. 네. 그럼 나중에는 총 가진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총 가진 사람. 이건 역사의 필연이에요. 네. 군부가 세력을 확장할 거고 군부가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할 거예요. 네. 처음에 김정은이 있을 때는 군부가 힘을 못 쓰죠. 네. 그런데 김정은이 없어지면 총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힘을 쓸 거 아니에요. 고려 무신 정권도 그렇게 탄생했잖아요. 그러면 군부가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김주애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군부 입장에서 하나도 안 중요하죠. 그러니까 허수아비처럼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식물 권력하거나 아니면 제거해버리겠죠. 이때는. 근데 군부가 북한 상황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못 시키겠죠. 그럼 이제 끝없는 혼란으로 가겠죠. 뭐 미얀마처럼 되거나 이제 장기적으로. 이게 북한 정급 정권의 세습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김주애는 단종의 운명을 걸어갈 가능성이 있죠. 네. 단종의. 근데 김정은은 단종의 운명을 피했어요. 왜냐? 김정은이 죽으면서 두 사람에게 김정일이 죽으면서 김정은을 부탁합니다. 군부에서는 리용호 총참모장. 성군 정치였으니까 군부가 셌거든요. 이 사람은 아주 전형적인 야전군인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고모부 장성택 민간인 중에서는 이 두 사람에게 김정은을 맡겼거든요. 근데 웬걸 김정은은 집권하자마자 2012년 7월에 7개월 만에 리용호 총참모장을 처형해요. 자기 허락 없이 군대를 이동했다는 걸로. 이게 NHK 다큐에 나와요. 그다음에 2013년 12월에는 누굴 죽여요? 고모부 죽이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부탁했던 두 공신인데 유은 공신인데 둘을 제일 먼저 죽여요. 왜냐? 단종이 되기 싫었던 거죠. 왜냐? 수양대군으로 생각한 거죠. 리용호하고 장성택을.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는 나쁜 놈이죠. 김정은이. 근데 권력이라는 건 비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군권을 가지고 있던 리용호를 죽여버리고 적이 될 수 있으니까 가장 방대한 사단을 장성택 사단을 형성하고 있던 친중파 거기다 중국이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택 사진을 보면 김정은 있는데 주머니 손 놓고 짝다리 짚고 김정은 연설한테 옆사람한테 얘기하고 다 나와요 지금 처형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권력으로 보면은 윤리적으로는 참 나쁜 인간이지만 권력으로는 비정하게 먼저 제거해버린 거죠. 단종도 수양대원을 먼저 제거했으면 그렇게 비극적으로 안 끝나죠. 삼촌을 믿은 거죠. 삼촌이니까. 삼촌 믿어 그런 거죠. 제가 단종했으면 전 수양대원 먼저 제거했어요. 그 다음에 김종서라든지 친단종이지만 어쨌든 군권이 있던 신하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저 같으면 아마 저는 손 봤을 거예요. 그게 권력을 유지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단종은 너무 순진했죠. 수양대군을 믿었고 수양대군한테 제거당한 거죠. 친단종파들은 안평대군이나 김종서 이런 사람들은 너무 안일했고. 그러니까 김주애에서 끝나는 건 거의 확실하다. 김정은에서 끝나든 김정은이 급사하면 김주애는 거기서 끝날 거다. 제가 보기엔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김정은이 이제 평화 통일이 아닌 무력 통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또 그 관련된 영화도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가요? 김정은이 72시간. 요겁니다, 지금. 요게 72시간인데 북한 말로는 72시간이라고 그래요. 이게 1950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약 3일간. 그럼 72시간이잖아요.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는 그 72시간, 72시간의 작전 영화거든요. 장진호 영화, 그 중국 국뽕 영화 있잖아요. 장진호. 왜냐면 이제 장진호에서 미 해병대와 그 중공군이
어마어마한 혈전을 벌이거든요. 이게 장진호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장진이 이제 일본 말로 초신이었거든요. 미국 이지스 고축함 중에 초신이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후퇴 작전이 장진호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미군들이 막 그 추위에 막 동상 비전투 손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정말 미 해병대의 가장 큰 손실이 있던 전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장진호 전투를 어쨌든 중국군이 이겼으니까 중국 국뽕영화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유명한 일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군이 정말 영웅적으로 그때 이제 흥남철수가 안전하게 했던 것도 다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말도 있어요. 이건 후퇴가 아니다. 미군 장성이. 우리는 뒤로 전진한다. 이런 말까지 남기거든요. 아주 미군이 영웅적으로 싸운 전투인데 그러니까 이걸 중공군들이 영웅적으로 싸운 걸 만든 게 장진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건 나오자마자 중국 역대 1위가 돼버렸어요. 영화가. 박스오피스에서.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걸 보고 우리는 저런 거 왜 못 만드냐 라고 질책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2024년 2월에 첫 공개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1월 2일 3일 72시간 전후편 이게 보는데 이제 지겨워 죽는 줄 알아. 4시간짜리 4시간이라고 그래요. 전편.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김정은이 직접 제작비를 냈어요. 그 다음에 직접 각본도 썼고 연출도 본인이 했어요. 연기 지도까지 해요. 이게 사실의 과장 아닙니다. 왜냐? 영화 처음에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에 72시간, 72시간 지금 나와요. 전후편. 한번 보세요. 지금. 북한 영화 치고는 아주 혁명적인 영화입니다. 이렇게 72시간 이렇게도 안 나와요. 그냥 시커멓게 나오는데 자 보세요. 얼마나 혁명적이냐. 조선 영화 빠바바 이거 뭐 같죠 이게? 뭐 유니버셜 뭐 지금 파라마운트 같죠? 원래 이렇게 안 나와요. 왜? 김정은이 개입했으니까. 이 얘기는 김정은이 외국 영화 많이 본다는 얘기죠. 이렇게 72시간 딱 나옵니다. 원래 이렇게 안 나와요. 우린 이래봐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 사람들 놀랄 노짜예요. 그렇죠. 어디서 돈을 내느냐 이거. 키스신이거든요. 북한 영화는 키스신 안 나와요. 네. 샤워신도 있네. 이거는 만일에 이런 영화를 이거 찍죠? 그럼 끌려가 처형당해요. 퇴폐지로. 근데 이게 왜 나오느냐? 김정은이 직접 각본 연기 지도했다고 그랬죠? 김정은이 밤이면 김정은 새벽 5시에 자거든요? 본인이 말했어요. 밤새 유튜브 보고 남한 영화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고 북한 사람들은 까무러 칩니다. 어깨도 안 나와요, 지금 저기 나올 때. 이건 지금 북한 공작원이 남한 이제 장교랑 키스하는 거거든요? 이런 장면 북한 영화에서 처음 나왔어요. 옷 벗는 장면. 우린 이거 별거 아니죠. 북한에서 지금 까무러 칠 영화예요. 그렇죠. 자, 김정은이 직접 만들었으니까 김정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김정은은 뭐를? 할 일을 좋아해. 그리고 본인이 뭐 남한 말씨 쓰지 말, 남한 말씨 본인이 제일 많이 써요. 근데 이 72시간에서 나오는 핵심이 뭐냐? 네. 남한을 점령하는 무력 통일하는 영화예요. 근데 지금 질문이 뭐였어요? 김정은이 통일을 포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거 무력 통일이잖아요, 지금. 네. 그럼 김정은이 통일을 포기한 건 뭐냐? 평화통일 포기하고. 그렇죠. 북한에는 통일 방안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화 통일이 있고 무력 통일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일을 포기한 게 아니고 북한식 평화 통일이 뭐냐? 고려 연방제와 통일전선 전술이거든요. 고려 연방제는 뭐냐? 미국처럼 페더레이션 연방인데 고려 연방이라는 연방제로 남북한이 공존한다는 거고 통일전선 전술은 뭐냐? 남쪽에 친북 좌익색들이 봉기를 지켜서 북한과 같은 연방으로 가버린다. 이게 고려 연방제거든요. 이게 통하겠어요 지금? 안 통하죠. 오히려 북한이 우리와 대한민국과 붙어 있으면 죽죠. 큰 나무 밑에는 작은 나무가 말라 죽죠. 그걸 안 거예요. 이거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요? 반동사상문화 왜곡법, 남한 영화 한류 보면 잡아가, 유포하면 처형해. 지가 제일 많이 보면서. 그 다음에 평양문화보호법, 북한 말 쓰면 잡아가. 지가 남한 말 제일 많이 써요. 네. 자세히 들어보면 다 남한 말 써요. 뭐냐? 밤새 유튜브 보니까, 남한 뉴스 보니까. 김여정도 그러잖아요. 요즘 보자하니 남쪽에서 이런 얘기 하는데 남쪽 거 계속 본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청년교양보장법. 네. 청년들 교양을 보장한다. 이게 다 뭐예요? 할 일을 차단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 망하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 평화토를 이제 안 할 거야. 근데 무력 적화 통일 노선은 남아있는 거죠. 그게 72시간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김정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전쟁 시에는 영토 완정, 수복, 편입 이러거든요. 영토 완정은 김일성이 6.25 전에 한반도 영토를 완정한다. 완정이 뭐냐면은 영토를 정리하여 통일함이에요. 그리고 쳐들어왔거든요. 네. 그 다음 수복은 뭐예요? 내가 뺏긴 땅을 찾는 거거든요. 남의 나라라면서 어떻게 수복을 해요? 그 다음에 편입한다 그러거든요. 네. 그럼 국제법적으로 예를 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했지만 편입한 불법이에요. 근데 편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뇌리 속에는 전쟁을 통한 통일 방안은 이 친구 머릿속에 들어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72시간이 보여지는 교훈이 뭐냐면 이게 사실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이제 민족 보위성이 지금 국방부예요. 우리를 치면. 이거 김정은이 한 말이에요. 민족 보위성 책임 일등 이거 마지막 엔딩에 나오는 거거든요. 김정은이 한 말이에요. 민족 보위성 국방부 책임인들과 일부 군사 지휘관들의 무책임성으로 인하여
서울을 해방한 인민군 부대들이 5일간 이내 서울시에 머물며 전쟁의 운명을 좌우하는 생명과도 같은 기중한식을 해버리겠다. 왜 5일간에 머물렀는지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그냥 이때 이제 춘천 방면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국군이 영웅적으로 이걸 막아내요. 그럼 전선이 지금 여기만 내려왔지 저기 못 내려왔잖아요. 그럼 측방이 뚫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전선을 맞추기 위해서다라는 설도 있고, 그래도 파죽주세로 뚫고 내려오는데 지금 국군이 막을 여력이 없었거든요. 낙동강까지 그냥 뚫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5일간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뚫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기 쉴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설이 많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머릿속에는 5일간이나 서울시에 머물렀다는 게 지금 치명적인 한인 거예요. 그 결과 미국이 조선전선의 침략 무력을 대적으로 투입하기 전에 부산에 신속한 기동과 연속적인 타격으로 적들을 철저히 소탕하고 공화국 남반부라는 말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통일 안 한다고? 쓰잖아요, 지금 본인이. 공화국 남반부를 완전히 해방할 때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군사적 전략적 방침은 관철되지 못했으며 일시적 후퇴라는, 얘네들이 일시적 후퇴라고 그래요, 북한이. 네. 쓰라린 역사적 오점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다. 이게 뭐 얘기예요? 머릿속에 뭐죠?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의 중앙군이 부산으로 오기 전에, 왜냐하면 주일 미군에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거든요. 또 본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머릿속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주일 미군과 미국 본토에서 병력이 오기 전에 단기간에 점령한다. 지금 어떤 훈련하죠? 김정은이 전술핵 운용 부대 훈련하면서 테이블에 일부러 보여줘요. 오산, 군산, 대전, 부산 주요 군기지 항구를 타격한다는, 이거 뭐죠? 이게 핵무기예요. 여기를 일시에 타격하면 괴멸되겠죠? 네. 그럼 밀고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머릿속에는 남침을 포기하진 않은 남침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고, 두 번째, 할아버지가 했던 실수, 일시에 내려오겠다. 그리고 이쪽을 혼란스럽게 만든 다음에 핵무기를 이용해서 공격하고 일시에 내려오겠다. 물론 김정은 꿈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6.25 때 우리가 턱없이 당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일단 어마어마한 전력을 갖추고 있고 주한미군이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몇 달 전부터 징후를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며칠 전에는 확실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 때도 2020년 2월 16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2월 16일 날 러시아 침공할 거야? 그 선언까지 했어요. 결국 24일 날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하진 않죠, 우리가. 그러나 김정은 머릿속에는 남침 포기 없고 전쟁을 통한 통일 포기 없고, 한다면 주요 거점을 괴멸시킨 다음에 신속하게 내려온다. 이게 김정은의 생각이에요. 전쟁이 터지기 전에 나올 수 있는 신호는 뭐 물자 이동이라든가 물자 이동, 그 다음에 병력의 이동, 그 다음에 신호. 통신이 깊숙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 신호의 양상들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알 수 있고, 또 뭐 우리가 그렇게 무모하게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오로지 김정은 하나만을 위하는 건데, 김정은 하나 제거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현무5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뭐 겁낼 건 아니다. 그러나 김정은 머릿속은 지금 전쟁과는 이렇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혹시 김정은이 죽기 직전에 남침 전쟁이 터질 확률도 있을까요? 김정은이 죽으면 급사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죽을지 모르죠. 언제 죽을지.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전쟁을 안 일으키면 난 죽는다. 그럼 일으키겠죠. 그 상황이면. 그러니까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너무 안 일어나서도 안 되죠. 거기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푸틴이 그렇게 어려워도 핵무기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못 쓰죠. 핵무기는 벌침과 같아서 지가 쓰면 벌도 죽죠. 그러니까 쓰기 쉬운 무기는 아니다. 저 오늘 긴 시간에 또 박사님과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오늘 주제가 러우 전쟁, 북중러, 그다음에 한국과 북한의 관계에 있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뭐 세계도 혼란스럽고 국내도 혼란스럽습니다만 봄이 왔습니다. 봄에는 좀 꿈도 가지고 희망도 가지고 빨리 혼란을 수습하고 정치, 경제, 또 사회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위해서 힘을 이제 합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사님도 유튜브 채널 하고 계시잖아요. 홍보하고 계신다면요. 아, 예. 대동강TV, 저는 이제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 이 좌우로 갈라진 것도 뿌리는 북한 문제 때문이거든요.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혼란에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기 쉽지가 않다. 그래서 북한의 민주화, 정상화, 그리고 통일은 우리한테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고요. 그걸 위해서 대동강TV, 북한의 현실을 알리는, 또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대동강TV를 하고 있거든요. 상업 목적이 아니니까요. 많이 봐주시면 북한 민주화, 그다음에 정상화, 그다음에 통일로 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많은 분들 제가 박사님 유튜브 채널 배너랑 밑에 하단에 댓글 달아놓을 테니까 많이 타고 넘어가셔서 좋은 정보 얻으셨으면 좋겠고, 다음번에도 러우 전쟁과 또 북중러와 한국과 북한의 이슈가 생기면 박사님이 모시고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조원무 의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